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외환 및 자본 자유화 흐름 속에 노태우 정부는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평균환율 제도는 하루 중에 현물 한 거래 환율을 해당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에 산출하여 이를 다음날 기준환율로 내놓는다. 환율의 급변을 방지하고자 일일 환율 변동 범위를 상하 0.4%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정책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한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1월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매수를 허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개방된다.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1.5조 원에 달하고 지분율은 4.9%까지 상승한다. 1993년에는 순매수 규모가 4.3조 원까지 확대되고 지분율은 9.8%까지 이르며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끈다. 하지만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달러화 강세 유도 정책 등으로 엔화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의 제품은 경쟁력을 잃어간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1993년 말 3%였던 정책 금리를 1995년 5월 6%까지 인상한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등 자본 지출을 줄이자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얼어붙는다. 다양한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반도체의 투자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 둔화와 맞물린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로 전자제품의 수요가 감소하자 기업들의 반도체 주문이 급감한다. 증시 개방과 반도체 수요 급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1994년에서 2001년 사이 우리는 인플레이션 유발형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경험한다. 재정 팽창과 통화 팽창에 의해서 조성된 경기가 열로 수입이 급증하자 국제 수지 적자가 누적된다. 경제 성장률과 부채의 증가 속에 자본 유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버블의 자기 강화적 국면에 들어선다. 자본과 부채의 증가로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만 부채가 GDP 대비 23% 증가하여 GDP의 163%에 달한다. 외화 부채가 GDP의 27%에 이르는 버블의 압력 속에 경기가 위축되자 버블 국면이 불황 국면으로 바뀐다. 국제 수지와 통화 위기 속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자본 유입이 GDP 대비 9%로 감소하며 외국 자본의 유출 사태를 맞는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 증가로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선 외환이 부족해도 환율이 오르지 않아 수출 부진을 겪는다. 환율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김영삼 정부는 환율 변동폭을 좁혀 수입 물가 상승을 막은 바 있다. 환율 상승이 억제되자 수출 가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의 약화로 외화 유입이 줄어들자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소진된다. 외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투기 세력은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여 환율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 세력은 정부가 외환을 다 써버릴 때까지 환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환투기 공격에 나선다. 외환 부족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여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규모 외화 매입을 감행한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여 달러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다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킨다. 외환 보유고 고갈로 정부가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되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외화를 미리 많이 매입해둔 투기 세력은 이 환율 급등 시점에 막대한 환차익을 얻는다. 만약 1달러당 800원에 10억 달러의 외화를 매입한 투기 세력이 1,700원 이상에서 매도했다면 대략 9천억 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한국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온 투기 세력의 총 투자 금액은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404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김대중 정부는 IMF에 585억 달러, 구제금융 가운데 189억 달러만 들여온다.